관련 관심이 없잖아요.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은데 혹시 옛날에 코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도공단인데 SR에서 내가 입찰도 투자를 했다든지 하면은 나름대로 그 시스템에 맞도록 인증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 국가정부 옛날에 무조건 법령 인증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철을 써가지고 차세대는 나는 또 개통하면서 인증서가 좀 다양화됐다. 옛날에는 지문인식이라가 이것만 오직 하나만 있거든요. 그거 어떤 경우냐면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지문인식 공인법 인증서 이거 하나만 허용됐던 거예요. 지문 잡고 오셨다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번에 많이 이제 바뀌었다. 아, 이제 이거 되는구나. 이번에 간략으로도 되고 카카오. 옛날에는 간단히 근데 잡으면 단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카카오로 계약책은 안 돼요. 계약책을 할 때는 시스템 들어가는 건 되는데 계약책을 할 때는 그 회사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있어요. 지금 그 받았던 거 쓰시면 돼요. 퇴업 받을 필요 없고. 그 종전에는 이런 게 안 됐다는 말이 쉽게 말해요. 현실이 안 맞잖아요. 이게 개발이 2000년도인데 벌써 24년 전 개발했던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24년 후에 지금은 많이 업됐잖아요. 우리도 보통 다 그걸 이걸로 하잖아요. 기차표도 다 이걸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스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카페 들어오시면 네. 카페는 인터넷 하시면 되고.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 입찰에 들어갈 때 요거 번호 있잖아요. 물품 목록 부분. 이게 2000년도에 다른 개통 되기 전에 조달청에서도 물품 관리할 때 다 이거 썼어요. 이거 공급번호. 지금 국방부 이거 썼거든요. FSC 번호를 썼거든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나 정자산 거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다른 물품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이걸 UNSP에서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공고 내는 사람이 이 번호를 이거를 10자리 있잖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8자리 안에 드는 그 사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어떤 만약에 뭐 이거라 그러는 거 가정하죠. 이거 만드는데 이게 이 회사 A라는 회사가 있게요. 아니면 B 회사도 있고 C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우리는 이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해가지고 조달청에 목록 시스템에 가서 10자리 번호를 따야 되는 거예요. B 회사도 10자리 따야 되는 거예요. C 회사 10자리 따야 돼요. 그래야 납품할 때 입찰자가 만약에 그 발주기관에서 나는 여러 A, B, C 제품 중에 A 제품 제일 마음에 들면 A 제품 쇼핑몰을 찍으면 요 물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B 회사 물건 찍고 B 회사 물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우리나라에 많은 물품들은 물품 분류 번호가 하나씩 자, 10자리로 다 만들어져 있다. 주민등록 번호를 네, 같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뭐,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회사마다 만드는 모양도 틀리고, 디자인도 그 가격도 다 틀리잖아요. 근데 자기 예산에 맞고 자기 선호하는 물건 쇼핑몰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바깥에 산 거라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조달청에 요청서가 접수되면 1년 과정에서 입찰 공고회가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죠? 코레인에서 자체 구매하면 자체 공고를 조달 나라의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를 내면 되고 아니면 만약에 발주기관에서 계약한 입찰 공고를 낼 능력이 없는 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조달청 요청을 조달청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 체결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요게 이제 사실 요걸 계약 담당 공무원, 입찰 공고를 내는 사람이 잘하면 민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기에 공고 조건이 조금 삐뚤빼뚤하다 그러면 공고 내놓으면 특정 업체 봐주지 않느니 뭐니 아니니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계약 입찰을 내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코레일이나 뭐 SRT에 계약 담당 입찰을 공고 내는 사람이 요것만 잘 자기가 맞도록 공고 그게 내면 뭐예요? 건데기가 글자가 보이도 않는데.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이겁니다.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자, 일반 경쟁, 여러분들, 이건 그냥 누구나 마음대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네, 제한 경쟁, 제한 경쟁. 자, 이게 이제 이 물건을 쉽게 말 어지대기가 낙찰받아가는 도저히 물건이라든지 공사가 이해할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고시금액 미만이라
이런 경우는 지역 제한 하듯이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경우는 이제 뭐 기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내가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디테일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제한 경기는 여기에 해당이 될 때 보통 제한 경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공고 보면 알려고 뭐 일반 경쟁이 무슨 공고회가 제한, 아 이거는 자격 제한, 이거는 실력적 제한, 이렇게 밑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공고서에 쫙 적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실적 제한. 실적 제한, 이제 물품이라도 용역이 조금 다른데, 그때는 실적 제한 기준이 이렇다. 보면 보시면, 보시면 위반이고 실적 제한 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액이 보시면 위반 실적 제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물품하고 용역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세금 용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용역 결과물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본점 소재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고시금액 있잖아요. 그 고시금액에 해당되는 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 경쟁하고 중소기업 경쟁하고 차이가 뭐냐. 자,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88%가 중소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조회사도 마찬가지고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대기업, 중견기업이 사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정책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성격돼서 지금 대전에 있다가 세종을 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요. 중소기업 법 이름이 중기관 종합 뭐죠? 거의 줄여서 이제 판로지원법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제품에 해당하는 거는 구매를 할 때 이제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자 경쟁법이에요. 그게 606개인가 품목이 212개인가 13개 중에 규격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분류해 놔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물건을 살 때는 대기업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용역 많이 하시잖아요. 소프트웨어 용역도 과기정통부에서 금액이 얼마 이상은 삼성, SDR, LG CN에서, SK CN에서 입찰이 못 들어오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중소기업을 보고 육성하기 위한기 때문에 그 조그만 소프트웨어 사업도 과기정통부에서 중소기업과 경쟁품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발주 기관에서 SR 코일 국가철도공단에서 그 공고서에 보면은 뭐 LG 제품이라든지 쉽게 말해가지고 삼성전자만 아니면 안 된다든 이런 물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 특정한 물건이 그런 물건이 들어있더라도 소송하면은 동등 이상이면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넣어버리면은 신출백이 모르니까 그걸 수정 안 하고 뭐 안 되면 정착 많이 해본 사람은 LG 삼성의 그 규격을 뺏어와가지고 이상 뭐 이렇게 살짝 원금 바꿔주시거든요. 그분들은 입장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고 생출 같은 경우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낼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사전 규격 공개가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관리 있으면 이를 제기하시고 야, 요 부분은 특정 규격이고 요거는 좀 그렇다. 요 규격을 좀 사전 규격 의견을 제시하면 발주기에서 타당하면 그 번공을 들고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공공 내시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요거는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제한 경쟁 중에도 제한 경쟁 실적 제한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이거 등급별 유자격증 명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7개 등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게 시점이 이거예요. 제가 현재 서울지방청 공사관리과장 할 때인데 강남경찰 그 번ing사 유명한 강남경찰서 신축공사를 우리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강남경찰서장님이 바뀌었어요. 제가 현재 보니까 경찰서장님은 거의 1년 단위 바뀌시고요. 세무서장님은 1년 반이나 2년 정도 가시더라고요. 공사를 해보니까. 강남경찰서장님 바뀌었는데 한번 서장이 바뀌면 A사, 내가 관리하는 공사장이니까 정신같이 먹자고 한번 하더라고요. 그 강남에 왔어요. 같은 경찰서장님이 딱 첫인사가 인사 딱 하는 말이 저희 식당 자리에 앉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박 과장님, 내가 그 경찰 현직에 있을 때 이 경찰서 강남경찰서가 마지막인데요. 자기 나름대로 좀 멋있게 지어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러더라. 그때 바꿔주면 내가 아버지가 계약자가 통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제가 그렇다고 계약 상대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아 그래 선생님 말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전 공사가 수백 건 되잖아요. 수천 건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삼성, LG, 포스코가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몇 개인지 17,000개거든요. 19,000개인데 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업체가 17,500개 돼요, 지금요. 그 17,500개 중에 한 건에 다 들어가 삼성, LG 다 가져가 버리면 16,000개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집에 별장을 안 지인다 그러면 삼성 물산이나 현대건설이나 포스코시에서 이편 하나건설 잘 지을 것 같아. 왠지 브랜드 그죠? 그 사람들 계약자를 다 선정해 버리면 나머지 16,000개 놀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보면 비효율적이고 예산 분배가 왜곡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쉽게 말해가 야 공사 금액 따가지고 이렇게 1급 등급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LH 공사도 우리 거를 막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LH 공사 작년에 인천 금당 그 LH 그 붕괴 사고 나가지고 지금 발주 안 우리 청에 나는 게 작년 4월 1일부터 조달청에서 공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도 여기도 현재 적용하고 있어요. 자, 강남경찰서 지금 한 450을 500을 왔다 갔다 하고 경찰서가 좀 큰 규모는 그 작은 건 300억 내외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공사 금액이 여대쯤 되잖아요. 한 4등급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1순위부터 17,000 등수까지 번호가 지금 시공능력 공식이 딱 해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자기 회사, 내가 A 회사, 나는 몇 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시공능력이 얼마나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그래가지고 4등급에 들어간다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공사금액이 이 정도 되면은 전체 공모를 낼 때, 아, 요거는 공사금액이 이 정도니까 4등급 업체나 입찰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3등급이라는 이상의 1등급이든 3등급하고 5등급, 6등급 업체는 입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삼성, 자, 강남경찰서 지을 때 공사금이 447억 됐는데 설계병력이 물가변을 하니까 460억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4등급은 286개 업체만 입찰을 붙이니까 강남경찰서이 아는 업체가 아닐 수밖에 없죠. 나도 모르는 업체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남경찰서는 그러죠. 선생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 상황이 이러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공사할 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좋은 향후가 품질해가지고 잘 공사를 감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거예요. 지병경장, 이건 제가 이거 한번 썼다가 옛날에 감사원에 확인서 한번 써준 경우가 있는데 요즘 지병경장 우리 청에도 보면 1년에 한 건 중에 한 건, 두 건밖에 안 나와요. 거의 안 합니다. 지병경장. 보시더라고요. 자, 수의계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 수의계약인데 이걸 제가 이야기하면은 끝도 없어요. 시행령 국가기업 26, 시행령 26조, 지방기업 25조 이렇게 돼 있고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국가기업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국가기업 따라서 하면 돼요. 공부를 알 거예요.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조달우수 제품 선정됐다든지 유공자 제품. 이제 국가기업 유공자 보건단체 이런 거는 이제 조달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 보건처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정해주면은 수의계약 국가기업 26조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공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공공행사를 이제 자 첫째 여러분들 알고 수의계약 낫다 그래가지고 공고입찰에 이제 수의계약 무조건 해야 한다는 조건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수의계약. 그러니까 내가 이게 조건을 보면 특허도 이게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일반 경쟁으로 나온다고 해서 토레일이나 SRT나 일을 제기한다 그래가지고 안 받아줘요. 왜? 법을 잘 읽어보면 수의계약은 다 보면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해야 한다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회에 들더라도 업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꼴상싫어하면 너 수의계약 돼도 너 일반 공장 안 내버리니까 일반 공장 내버리면 그 대신에 그 회사만 만들 수 없으면 발주처에서 어떤 머리를 쓰냐면은 기술 협약서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미리 특허 가진 사람하고 코레일하고 미리
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협약 체결한 내용을 입찰 공고에 넣어버린다고요. 그럼 누가 낙찰자가 선정이 되든 거기에 보면 기술 협약서에 보면 별지에 보면 그 금액이 몇 프로가 어떤 하도됐다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가 양기관의 사이 딱 해가지고 입찰 공고를 나오면은 그래 누가 입찰이 되든 간에 그 특허를 가진 사람은 그 낙찰받은 계약자, 시공자한테 협약서대로 그거 금액으로 특허 제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왜 나 수의계약 때문에 수의계약 공고를 안 내고 너 왜 일반적인 내냐고 아무리 가서 민원을 넣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그 위에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 기술 협약서 미리 그 특허 가진 사람하고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허 내용 입찰 공고에 내버리기 때문에 안 돼. 그거 가지고 하면 시간 낭비. 아까 이야기한 낙찰 항한율이 이 말이에요. 요게 용어에 따라 이 항한율이 있기 때문에 요거 낙찰 항한율 이하는 심사 대상에서 빠지고 예가 이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요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소액 수의라 해가지고요. 금액이 작은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입찰이 아니고 견적 입찰을 해라 그러죠. 여기서 보면 시행령 25조나 국가기밀 20조든 26조, 30조 안에 나온 내용을 읽으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된다 이렇게 나오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 견적서가 우리가 가격조사하기 위해서 A업체, B업체 실는데 너 견적 한번 내봐봐. 그런 견적서가 아니에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26조나 30조에 나오는 그 견적서라는 용어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공개 경쟁 입찰을 안 하고 금액이 작으니까 소액 수익 입찰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글자 용어 견적서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보통 견적서라 그러면 야 너 견적 한번 내봐 그러면 내가 이게 가격이 얼마든 가격 조사회계 견적을 받잖아요. 그 견적서하고 용어는 견적서 동일한데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셔야 된다고. 여기 나오는 이거를. 근데 국가하고 지방은 조금 달라요. 소액 수익이랑 30조라는 수익이랑 할 때는 이제 내가 그 투자를 하고 난 뒤에 내가 계약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했는데 여기 보면은 국가계약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금액이 내가 투자를 하고 너무 저 금액이 너무 잘못 써서 내가 나답 안 할 수 있어요. 안 아파지면 안 하겠다 그러면은 다음 수년 넘어가는 대신에 국가계약법은 그 대신에 코레일에 3개월만 다른 데는 관계 없어요. 부정당업자 제재하고 틀려요. 부정당업자 제재는 모든 기관에 입찰이 못 들어가지만은 소액 수익에서 3개월 제재받는 거는 코레일에 공고난 입찰, 그러면 코레일에만 3개월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SR만 3개월 제재받고 국가철도는 국가철도공단만 3개월 제재받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부정당업자 제재하고는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럴 때 이제 차수를 넘어가는 거고요. 국가계약법은 이렇게 넘어가고, 지방계약법 같은 경우, 대전시라든지 울정, 서구청 같은 경우, 소액 수익이가 입찰 내가 투자를 했는데 금액이 내가 잘못 써가 너무 낮았는데 싫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제재 없어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차이가 이거예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거만 하나 올라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거의 뭐, 한 30분 전에 이렇게 이렇게 질의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 행안부에서 답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 저 청장한테 보낸 거예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조금 결론은 뭐냐면 특허를 받든 뭘 받든 다 특허 있으면 신규수령 다 수익의 대상이 되잖아, 그죠? 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단단하게 하면 우리 못 해주겠다 그러고. 그럼 이제 민원이 발생하잖아. 왜? 그러니까 법상에 특허, 신기술, 조달국 제품 다 수익하는데 수익 안 해주냐. 이제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발주처 입장, 코레일이나 SR이나 고가철공에서 너 안 돼, 안 해줘. 그러면 안 돼요. 고야는 요. 이거 결과적인 건 뭐냐면은 요거 내용하고 기재부에 답변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자, 여기 핵심이 뭐냐면 대체 대응법이 있으면 안 해줘도 돼요.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대체 대응법이 있다가 하면 사실 비슷한 물건 가지고 그 기능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특허를 받았다, 신규수를 받았다 있으면은 그 발주처에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수의가 사유되니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호적해가지고 수의가 해주면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도 너 하는 게 코를 납품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 대체대응법 참 사실 진짜 특수한 경우 아니고 대체대응법 거의 있거든요. 그럼 일반 경제 내버려. 그 가지고 이제 미련 시비 걸고 해봐도 사하고 갔다가 안 돼요. 사실 오늘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면 오직 있으면 우리 청에서 공개적으로 기재부하고 조달청에 똑같은 내용으로 공개적으로 질의하니까 작년에 10월달에 공개적으로 답변한 거예요. 이렇게 왔으니까 자 수의계약 사유는 뭐라 그랬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계약반 영웅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유에 든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수의계약 해주겠지. 이제 영업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사실 그래요. 적격심사 이제 여러분 직접 이제 입찰이 들어가서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적격심사만 해도 3시간, 4시간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짜르면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낙찰자 상정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적격심사예요. 옛날에는 최저가가 있었는데 최저가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적격심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적격심사 제도하고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가 차이점이 뭐냐면 적격심사는 일단 개찰을 하고 난 뒤에 낙찰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게 적격심사고요.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PQ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입찰 전에 경영상태하고 기술력을 평가해가지고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개찰하고 심사를 하냐, 개찰 전에 심사하냐, 그 차이예요. 보통 PQ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라 해가지고, 이거는 미리, 야, 너 어제 경영상태 평가가 통과하면, 그 다음 2단계로 기술력을 평가해. 그러니까 50도 넘으면, 야, 넌 입찰에 들어올 자격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 PQ,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고, 우리가 보통 금액이 일반 대중적인 거는 적격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입찰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등록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이 된 사람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금액이 많겠든 적겠든 다 들어놓고 거기서 개찰 딱 하면 낙찰하면 떨어진 사람 싹 빼버리고 애가 오버한 사람 싹 빼버리면 그 바운더리 정해지잖아요. 그 중에 낙찰 하늘에 제일 금액이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적격 심사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몇 점 85점 이상 통과되면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가 그 85점이 안 되면 1 나가리 그다음 2 두 번째 그 높은 사람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적격 심사예요. 이제 입찰 앞으로 많이 보셔야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적격 심사가 물품, 용역, 건설 용역 5만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적격 심사 다 해드릴 수는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낙찰 할인도 금액에 따라 공사 종류에 따라 그 다음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최저가 낙찰제 이거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없어졌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경쟁이 붙다 보면 이런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유효한 입찰을 보는 거예요. 금액은 실질적으로 5천만 원 하는데 저 회사 계속 계약적으로 선정된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1원이라도 하겠다가 1원 한 10원이라 해가지고 투자금을 써가지고 한 것도 국가가격법상의 유효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경쟁, 이건 이제 철도 코리에서 많이 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두 번 심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어떤 2단계 경쟁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순수한 2단계 경쟁이 있고 규격가격 동시 입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차이가 뭐냐면 2단계 입찰은 무조건 첫 번째 제안서를 먼저 내는 거예요. 제안서를 내가 제안서 평가를 해가지고 제안서 통한 업체가 예를 들어 처음에는 5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냈는데 고려에서 국가철도공사 평가를 해보니까 5개 중에 3개 업체만 제안서 그 평가 기준을 미리 공개를 하잖아요. 점수 배점해가지고 얼마 이상인 사람은 적격자로 본다 이렇게 공고서에 나오거든요. 평가를 해보니까 5개 중에 3개 업체만 그 제안서를 통과되고 2개 업체 나가리랴. 그럼 자 3개 업체를 모아놓고 너가 며칠 날 너 금액 얼마 써내 이렇게 하는 게 2단계예요. 순수하게 2단계. 네,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처음에 입찰하는 날 규격서도 내고 내가 이 프로젝트 얼마에 하겠소 해가지고 금액도 써내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지가 금액 써낸 건 아까 같이 똑같이 금액은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적격심사를 그 기술 능력을 평가해가지고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 떨어지고 2개 업체 남잖아요. 그러면 3개 업체 가격 평가했는 거를 그 가격이 규격이 떨어지는 걸 빼버리고 2개 업체가 남잖아요. 2개 업체만 가격을 오픈하는 거예요. 개찰하면 그 중에 금액이 낮은 업체. 그러니까 기술 통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찰된 거예요. 그게 이제 최저가하고 비슷한데 그냥 순수한 최저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게 규격가격 동시입찰. 요거는 그러면 조금 되는 건 코알이나 철도공단이라든지 SR에서 많이 하는 제도예요. 제가 전동차 지금 2호선, 4호선 다니면서 제가 구매했다고 그랬죠. 2008년도에 계획했는데 여러분 철도에서 잘 아시잖아요. 정수기한 있잖아요. 옛날에 25년이었는데 조금 뭐 해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 30년까지 간다는 거 있더라고요. 그 전동차. 그래서 이제 1호선이 2호선이 개통되고 정수기가 지나가지고 2008년도에 2호선, 3호선이 400년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아까 지체상금 400을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차 상가는 현재 로템에서 납품하고 밑에 지상가는 LG CNS에서 교회자로 해서 진에서 그대로 다 버리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2호선, 3호선이. 그렇다 보니 정수기가 지나는 전동차가 2호선, 3호선 굴러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걸 할 때도 지금도 규격가격이 동시차로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단지 차이가 뭐냐면 규격가격 동시차를 했을 때 동일 가격이 나왔을 때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1학년 경쟁에서 제외되는 거, 청소, 검증 이런 거는 기술 실질적으로 청소 영역이 단순 노무 영역인데 뭐 2단계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건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상 경쟁 이거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협상 경쟁 많이 하는데 공사는 협상 경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물품 연구만 협상 경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기술 평점 내가 몇 점만 더 초과되면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 협상 경쟁 많이 하잖아요. 좀 넘어갈게요.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경쟁적 대화형 계약은 선생님들도 현직에 있을 때 안 해봤을 거예요. 저도 현직에서 제가 선수 공고를 이렇게 안 내봤는데 요즘 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만약에 뭐 이거 철도 같으면 새로운 구간을 만약에 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있는 기술 가지고 보다는 더 좋은 기술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발주처에서 어떤 기술이 좋은지 헷갈리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기본 설계 낼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 어바웃으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로템이 되든 그 대학 AIC가 되든 내가 잘 모르겠지만 철도 관련 업체들이 나름대로 요즘 선진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럼 발주처에서 보면 그 제안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요거는 A 회사 아이디어가 괜찮아. 이쪽에는 B 회사 아이디어가 괜찮아. 두 개를 접목을 해가지고 다시 공고를 내는 거예요. 다시 공고를 내면 다시 공고를 내는 최종적 제안서를 보완 수정해가지고 그 공고를 내는 걸 가지고 경쟁적 말 그대로 대화를 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지금 법에 있는데 여기 해놨잖아요. 절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되죠. 그죠? 기본 제안서 접수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최종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최종 제안서를 가지고 플러스 이제 가격 추천해가지고 낙찰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협상형보다 왜 그러면 발주처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게 딱 명확히 나오면 좋은데 그 기술이라는 거 진보를 하잖아. 그죠? 발주처 입장이 시공자보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죠? 현실적으로. 세계에 흐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다는 게 전부 다 이거 외부에 우리가 모르는 기술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걸 이제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요거 경쟁력이 있고. 요거 이제 앞으로 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건 넘어가고요. 희망수량 경쟁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이제 졸업생에서 많이 했는데, 네미콘, 아스콘 공급할 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미콘, 아스콘은 저거잖아요. 납품 90분일 때 납품 현장에 가야 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완제품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믹서기가 막 돌아가면서 아무 묻어버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한 현장에, 공사 현장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대전 같으면은 둔고, 중형 가습기 만드는데 거기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둔고까지 가는데 거리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넘는 거리, 넬콘 공장이 뭐 한 도시 중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 다 변두리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되고 그 물건이 공장에서 출하돼가지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90분 넘어버리면은 끄덕거리가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공고를 낼 때 원래 김문수 고용노동부 원래 장관이 대표가 대선에 1,900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1,900한테 단가 얼마에 하겠냐 그러면 자기 회사의 공사 규모를 봐가지고 우리는 하루 생산하는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300, 1,900 중에 전체 공급 1,900가 나왔는데 나 A 업체 나는 이게 이번 이 공사에 한 500루베야 우리가 캐파 500밖에 안 돼. 500을 단가 얼마에 쓰겠다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 B 업체 우리는 공사 규모가 저보다 저기 한 300에 이 단가에 내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또 C 업체는 우리는 한 250에 얼마에 내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탈 딱 봐보면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캐파하고 단가를 봐가지고 만약에 두 개 다, 세 개, 네 개 합친 금액이 1,000을 초과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1,000 초과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희망 수량 경쟁 입찰회가 내가 희망한 수량을 써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주로 다른 데는 안 쓰고 램코나 아스콘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 대부분 여기 같은 대전지검 조달청이라든지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다소 공급자 계약에 마스라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보통 여러분 있잖아요. 입찰 보고 나면 200개, 300개 업체가 들어와요. 입찰에 들어오면은 이쁜 사람은 웃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100개 업체 들어오면 한 개 업체만 코레일이나 SR이나 국가철도 공단에 우호적인 사람이고 99명은 다 코레일, 나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계약자는 한 사람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수 공급자 계약, 마스 계약을 조달청에서 처음 도입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캐나다나 영국에 있는 제도예요. 이게 조달청에서 그 중에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이 맞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유사한 물건을 만든 사람 3개사 이상이 되면은 미리 3개사 규격을 조율해가지고 단가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발주처 입사는 그냥 총액을 내면은 내가 좋든 나쁘든 그 한 업체만 물건만 줬잖아, 그죠? 근데 3개사 이상 되는 건 해놓으면 A, B, C 물건 비슷한 거 해놓으면은 단가 가격 얼마 해놓으면은 내가 나는 A 업체 물건 마음에 드는 A 업체 물건 사는 거고 B 업체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구매하듯이 똑같은 게 다수 공급자 계약이에요. 말 그대로 계약자가 다수가 있다, 공급자가 다수가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코레일도 많이 하고 코레일보다 국가철도공을 많이 하겠네. 턴키라 그러잖아요, 그죠? 턴키 계약을 해가지고 뭐 낙찰자 선정 방법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5개 중에 하나에 맞도록 그 중에 그 국가철도공단에서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당한 그 낙찰자 선정 한 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미리 선택한 입찰 부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 평가를 어떻게 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낙찰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 턴키라 그래가지고 입찰자, 낙찰자 방법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5개 중에 하나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죠? 두 번째는 뭐죠? 이건 알 것 같은데 여성들은 플러스가 가격을 보면 상대의 거기서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신부 목사님은 이건 알겠죠, 그죠? 십자가. 그다음 교통경찰은 삐끼. 예? 삐끼. 예. 사거리. 간호사는 플러스를 봤을 때 녹십자, 모자, 적십자. 약사는 약국 표시 그 병원 약국 표시하고 약사가 녹십자. 자, 그래서 이거 핵심이 이겁니다. 자, 이게 똑같은 브러쉬는 자기 직업 특성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간에
부부가 관계라든지 다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조금 양보하고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입찰 공고 낼 때 또 이제 차세대는 고가동 전자전을 시스템이 이거를 보통 이제 공고를 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뻑이 난다든지 하는 경우는 밑에 일가시 문제 난다든지 뭐 특별히 별도로 정하는데 그거 시스템 고장할 일은 진상이 없습니다. 단 한두 시간이지만 보통이 될 수 있는 실제는 고장할 일이 없으니까 지투비가 잘 못 난다고 해서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교육을 가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국가종합 전자도로 시스템에서 조달청에서 공고를 내든, 그 다음 그 국가종합 나사도 시스템 이외에서 SR이 내든, 고래이 내든, 국가철도공단이 내든, 누가 공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냈을 때, 이제, 입찰 공고 낸 사람이 공고 내용하고 부침물하고 똑같으면 금상첨화예요. 면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전 규격 공고를 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다 보면 파일 붙일 때 당초 수정 안 된 거 붙일 수도 있어요. 급하게 결정 맡아야 되니까. 야, 내가 추정을 빨리빨리 가져와 그러면 내가 붙이다 보면 잘못 붙이고 있어요. 공고를 놔버리면 봐버리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중대한 경우는 공고를 다시 취소하고 다시 재공고하면 돼요. 그러면 전날에 일 못하다 그러면 또 위에서 취직받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발생하더라고요. 그죠? 실질적으로 또 신출배기를 너무 뻐득뻐득 하다 보면 이게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령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거를 미리 조달청에서 전자도달 시스템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만들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입찰이 설령 잘못했더라도 입찰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재공고 안 내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고 일자가 잘못했을 때 왜 그 전산에 있는 일자하고 이때 그 규격서라든지 거기 글자가 틀릴 수가 있어요. 수정하다 보면 아이 해볼 게 왜 그래? 처음에는 며칠 하려고 그랬는데, 계산해 보니 공부기간이 안 나온다든지, 그 사이에 뭐, 이번 같이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뛰어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특히 해보면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떤 게 우선이냐? 그거예요. 이때 시스템이 개입된 날짜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고는 내용하고 이게 안 맞을 때 있어요. 그때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집행하도록 전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가종합 전자 시스템 운영하는 조달청에서는 이렇게 집행하라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 계약성들 낙찰자가 달라지니까 그 입장에서는 수주해야 되니까 우리 국가조달청에 제가 이제 법무팀이 한 2년 근무했는데 거기 막 질이 막 들어오거든요. 막 울면서 질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공고를 다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주해서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가 취소하면 나는 그 비용을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는 우린 저걸 딱 보고 그동안 직원들이 모아가지고 단순히 했는데 어느 날 공고 취소돼버리는 거예요. 그 비용 들은 거 내놓으라고 이렇게 막 하기. 뭔 소리냐. 그 발주가 취소 사유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왜 취소해 내가 그 비용 내가 할 미장소송 그 사장님 열받으니까 하라 그러더라고요. 변사해도 안 돼. 가서 괜히 헛다리 짚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수도로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무효입찰. 이런 경우 무효입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건 사실 선생님 곧 입찰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표자하고 상호 바뀌면 당연히 변경된 대표자하고 변경된 이름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세범 이엔지였는데, 이제 가을 이엔지로 바뀌었어. 그 바뀌었는데, 가을 이엔지로 법원에 등기사무소에 가을 이엔지로 변경 신청했어. 근데 입찰 마감 날짜까지 변경이 안 돼. 왜? 나는 법원에 등기소에 가서 세범 이엔지에서 가을 이엔지로 변경 신청했어 분명히. 서류 접수하고 다 받아왔는데. 근데 그게 변경된 가을 이엔지로 등록하는 게 맞거든요. 대표자를 받고 상호 받았는데. 근데 가을 이엔지를 하려고 하니까 입찰 마감일이 내일 세범 이엔지 통보 가을 이엔지를 통보하기 전에 세범 이엔지 있을 때 입찰 마감이 돼요. 그럼 어떻게? 가을 이엔지를 원인으로 두 개를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조달청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경우 발생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때는 일단 세범이인지로 투자를 해야 돼요.
하가 투철하거나 낙찰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행정소유를 감안해가 가을인지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조달청에 나는 실질적으로 세법민지로 입찰 투철했어. 그런데 우리는 투철하기 전에 법원에 가면 접수증이 있잖아요. 그 증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낙찰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적기수 사이에는 바뀌었잖아요. 나 지금 가을인지예요. 사실은 가을인지는 왜 투철 안 했냐 가지고 이거대로 하면 무효에 되거든요. 대표자하고 상원을 안 바뀌고 입찰 사면 무효에 되는데 이건 내가 세법민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세법민지 법원에 등기 신청했어. 근데 법원에 행정서유를 원래 하루 만에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법원에서 하루 만에 안 해주거든. 가리인지를 바꾸는 데고 그건 거기도 결제받고 뭐 하다 보면 4일, 5일,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럼 가리인지 하려고 있다 보면 입찰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거 관련서를 내가지고 발주에 제출하면은 인정해주면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했죠? 자, 한 20% 끊을게요. 계약서 성립, 낙찰자 선정 받으면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수비할 때 도장을 안 찍었잖아요. 요즘은 도장 찍는 게 없어요. 전자로 계약서가 오면 여기서 승인하면 그게 다시 저달 시스템은 공고 내실 분에 오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든요. 그것도 인정하고 국가계약법에 보면 요즘 우리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보면 이 펀치 같이 구멍을 딱 들이면 막 점 따라 찍힌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국가계약법에. 근데 계약을 할 때 이제 보통 낙찰자 선정받고 한 12년을 계약을 하대요. 낙찰자 선정되고 계약 체결한 도장 받고가 처리받고 찍게 그 사이 한 10일 정도가는 아까 계약 대상자 신분이라 자기도 모르게 그 박박방에 돈 찍고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난 이후에는 계약자가 되고 계약 상대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적격심사학을 할 때까지는 부정납부 제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계약하고 난 뒤에 계약하려고 할 때 계약하는 순간에 계약단장 꼭 확인을 하거든요. 사업자 등록 보내가지고 그 사이에 이 업체가 다른 건을 해서 다른 기관에서 부정납부 제재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왜 입찰 볼 때는 부정납부 제재잖아요. 입찰 다른 건에서 제재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계약 체결하는 순간 한 10일 동안에 다른 건에서 내가 부정납부 제재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계약상단에는 그걸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부정납부 내가 만약에 이제 세법민이라고 그러면은 계약 체결을 하기 전까지만 고린이 발생하면은 어떤 뭐 인용이나 가처분 신청하는 뭐든 해가지고 그 계약 체결 큰 프로젝트를 하는 거 계약 체결을 하기 전까지는 미거정 해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부정납부 제재 받으면 그 계약한 거는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약서인데요. 자. 우리가 봐도 공사는 계약 보증금이 15%예요. 그죠? 물품하고 용역은 계약 보증금이 10%예요. 그죠? 틀려요. 계약 보증금 다 10% 되게 이야기하는데 틀려요. 공사하고 물품 용역이 틀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공사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은 계약 보증금으로 이제 내는 경우도 있고, 보증증권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약 보증금 15%, 물품은 10% 내버리면 돼요. 서울보증이라든지 뭐 되면 되는데 이제 공사가 이행 보증증서를 내는 경우 그때 공사계약금 40%를 내야 되거든요. 그 보증증서를 내는 문제는 뭐냐면 그냥 15% 10% 보증금을 냈을 때는 만약에 내가 나잡아지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은 보증서에서 보증금은 10% 받으면 그걸 끝나는데 이행 보증금 40% 내는 경우는 틀려요.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공사를 하다가 처음에 이행 보증금 끊었는데 내가 경영 상태가 안 좋아 부도 파산 내가 나잡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사 이만큼 해놓은 상태에서 보증회사가 그 공사를 이어갈 사람을 책임지고 A사에서 B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증이행 보증서를 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은 보증이행 증권을 받았을 때는 계약서를 변경을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당초 A 계약자를 했으면 A의 갱선태모가 나잡아주면 B 보증회사가 B 업체를 쓰니까 B 업체가 실제로 이 공사를 이어서 완성을 하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변경을 안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계약자가 A 업체 B에서 바뀌었잖아요. 그 계약서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보증회사의 책임이죠.
그렇게 그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설계 변경 이제 공사하고 는 설계 변경 물가 변경 이게 쭉 있는데 이거는 설계 변경 물가 변경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수요일 16일 날 여기 충북 공무원 건축도급팀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것만 3시간 4시간 걸리니까요. 이건 일단 맛배기 단 여러분들이 산출 계획서상 단가가 과도가서 요거는 설계 변경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발주기간에 실질료가 뭐 1,500원 적어야 되는데 뭐 1,100원 적어야 했다가 금액이 시중 가격보다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이건 안 맞다 해가지고 설계 변경 요구한다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이 이거예요. 산출 계획서의 단가 과대가 와서 원가 계산의 과속 뭐 과대 이걸 가서 설계 변경 사유는 설계 변경은 말 그대로 설계 도서에나 설계 도서란 말이 저거잖아. 보면 시방서 물량 계획서잖아, 그죠? 그게 변경이 돼야 설계 변경이 사유에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설계 변경 사유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설계서에 변경이 있어야 설계 변경인 거예요. 자, 이건 물가 변동인데요. 이건 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고. 이게 혹시 이제 모르죠. 이거 이제 제가 교재 법무당 운영하실 때 시기에 있을 때 내용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단독, 우리는 이제 발주제표상에는 단독 입찰 계약자면 좋은데, 그거는 입찰 보고 공고서 들어온 사람이 마음이니까, 뭐 3대 2대 두 사람이 들면 세 사람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정부에서 그걸 원하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했는 거예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4대 2대 2대 1 이렇게 4개사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금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계약 체결로 난 뒤에 D사가 20% 지분 가진 사람이 부정당하면서 제재를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성금은 70% 줘야 되는데, 뭐 70% 다 줘도 되나? 대표사 다 줘도 되나 안 되나? 그럼 쉽게 말그 말이에요. 어차피 부정학업자 제재 중인 사람 성금을 지급 못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지분만큼 20%만큼 뺀 56%만 주고, 그러면 부동산부터 제재 기간은 보통 3개월, 6개월이잖아, 그죠? 끝나면 이 사람이 그때 못 준 14%는 그 사람 그때 주라는 거. 쉽게 말해 그 내용. 그게 맞다. 그다음에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구분관리제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이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게 삼성이라든지 큰 대형 건설업체에서 임금 체불한데 임금 체불을 하고 싶어 했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협의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자, 실질적으로 일한 인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못 받는다는 그 참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국토부 조달청 상암부 기재부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일자리위원회를 합동으로 이 기준을 만들어서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하고 다 개정을 했고요. 지금 실질이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 결론적인 거냐면, 자, 자기 받을 몫은 자기 계좌를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이 못 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관리를 하면서 지금 인부들은 실질적으로 출근하는 일수만큼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픽스를 계좌에 딱 고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운동업자가 일괄적으로 받아가 나눠주고 있니까 안 돼요.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해제 이건 다 아시잖아요. 해제는 쉽게 말해 원인무효, 원천무효예요. 계약을 했는데 완전히 없어지고 처음부터 나가래. 근데 해지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공사를 하다가 뭐 불건 앞으로 하다가 경영 상태가 나쁘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여태까지 공사한 거는 기성 처리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계약 무효 처리하는 거. 이건 법률적인 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게 지체상금인데 옛날에는 그 18년 요전에는 지체상금 상한선행이 없었어요. 지금 무조건 계약금의 30% 이상은 지체상금이 먹일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요거는 꼭 아셔야 돼. 옛날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사고액제가 지체를 먹여야 되냐 말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계약금액 30%, 맥시멈이 3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불합리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부정당업자 제재, 요거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고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이 아까 대구지방청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진출위원이 메일로 등기부분 안 보냈고 메일로 보내가 그 언제까지 청문 의견서 내라 이렇게 했더니 법원에서 가니까 절차상 보호를 해가지고 저를 접해서 여러분 일하시다 보면 이거 조금 중요해요. 계약 불이행할 때 부실이냐 조잡이냐 부당이냐 부정이냐 그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용어를 정리했는데 부실인 같은 거는 건설법상 벌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부실 공사했는 잘못이다. 그다음 조잡이라는 경우는 하자 보수 보증률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요. 부당은 말 그대로 이런 경우. 그다음 부정이 나는 부당과 부정이 바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근데 법에는 설계사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날에 이게 부정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속하면 상공사 뭐 상공사 있고 207 있잖아요. SDS 뭐 상공사 201 거기 바꾸는 건 부정행위예요. 부당이에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부정도 제재 동반할 때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부정업체 제재를 받잖아요. 그리고 3개월, 5개월 이렇게 부정업체 제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부정업체 제재하고 입찰 계약도 못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무조건 주기적으로 가처분 시켜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중에 부정당 1,500건을 부정당 제재를 했는데 부정업체 제재가 잘못되다고 법원에 가서 신청한 게 446건 그 중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법원에서 인용해 준 거 일단 뭐 대단한 어지간하면 다 인용해 주거든요. 그게 384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찰 보고 자기 조건을 다 계약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부정업체 제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단범 성격으로 받아야 되냐는 이제 기재부에서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건 바뀌어봐야 아는 것이고 박성원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기재부 우리 청하고 기재부 자꾸 이야기가지고 의원님법 좀 해달라고 하죠. 그래 빨리빨리 되니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청에 들고 이제 코레일이나 SR이나 국가철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제 가급적 경매한 거는 부정도 제재하니까 회사의 경영은 이해가 안 되니까 가진 쪽으로 이렇게 우리 청에서도 가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 뭐 잘 알겠죠. 코로나 계속 해가지고 지금 한 3년 이상 그 입찰 보증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금이라든지 이게 한시적으로 올 6월 30일까지 이거 완화를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단 이거 중요한 거는 계약한 거로 그냥 공고한 걸로 X 계약을 몇 때까지 해야 된다. 요 적용을 받는다. 이거는 제가 혹시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제 질의할 때 여러 사이트 찾아와서 질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답장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뭐 행안부 뭐 근데 조달청에서 하도 우리가 질의 많이 해 무조건 조달청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용 보면은 지방계약법 해당되면은 우리가 이제 행안부를 넘겨드리고요. 뭐 국토부에 관련 사람이 국토부 넘겨드리는데 그분들은 자꾸 조달청에서 답변을 받아야 그 저쪽에 공사감독이라든지 뭐 인정을 해준다는 자꾸 어떤 소리 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이건 지방계약법 해당되면 민원 한 사람은 조달청이 있는데 거칠 필요 없고 행안부를 요청하셔야 되고 건설법 관련된 건지법 관련되는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국토부에 진행하는 게 하루라도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넘기는데 넘기면은 또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요게 이제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건 생략하고 여기 하고 제가 끝낼까 하거든요. 이거 지금 더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이야기하면은 사실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러면 강의 교수님들 수준을 맞춰서 해야 돼요. 내가 수준이 낮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산빠방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자료는 많이 준비했지만 실제 이거는 국토부 공무원들 5년차 그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이고 그 지금 아직 100% 픽스된 건 아니고 그렇게 가지고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충북 자치연수원에 가서 할 충북도 공무원 대상을 할 건 아까 얘기했듯이 저거예요. 그분들은 설계변경의 기술자니까 토목 건축이니까 설계변경 물가 변동 이 부분에서 지금 한 3시간 강의가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궁금한 건 뭐든 좋습니다. 네. 두 가지를 이제 직접 심사해가지고 결정이 될 때 보면은
아까 있잖아요. 하한선 빠지고 위에 상한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엉뚱어떤 사람이 계약되고 이러는데 그 상한 하한 내려가는 그게 어떤 원리인지 그걸 좀 알고 있어요. 그거는 공부를 해야죠. 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나도 지금 몰라. 그거는 계산식으로 만들어야 그렇게 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돼. 위로 떨어져 버리고 밑에 떨어져 버리고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네. 산식이기 때문에 산식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코레일이 지금 조달청 사이트로 나라장터에서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계약 사항이라든가 공고 사항이라는 게 다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조달청 사이트를 갖다 그쪽을 출도공사에서 다시 가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별도인지? 지금은 이제 과도기니까 이제 4월 1일부터는 이제 차세로 나를 아직까지는 안 넣은 건가요? 오픈했기 때문에 지금은 코레일 시스템 이용하면 그거 공고 따라가요. 코레일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코레일 사이트에 있는 거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게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거지. 지금 이제 4월 1일 개통이 이제 4월 한 지금도 시운전 기간일 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 원래는 4월 1일부터 이걸 100% 사용한다 이런데 각 기관에서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그렇게 과도기라고. 표시는 코레일 홈페이지에 표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조달청 그 사이트가 떠가지고 철도권만 그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그런 방법인지 모르겠네. 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쨌든 원칙은 4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4월 달이니까. 왜 그러냐면 개통은 우리 내부는 작년 말에 개통했는데 한 1, 2, 3개월간 그동안에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우리만 계속 써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하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원래 내로는 코레일, SR 그다음에 한국 지역난방공사 뭐 6개인가 5개가는 원래 내로 무조건 그 시스템을 공개돼. 공개되고 아까 20몇 개 있다 그랬잖아요. 28개 중에 나머지 다 이제 원래 내년 1일 가지고 전부 다 통합될 거예요. 그게 미리 오히려 그 코레일 SR에 관련되시는 업무 보시는 분들은 미리 아예 적응해가지고 배우면 오히려 더 좋으면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시스템에 넘어야 되니까. 자, 이것으로 제가 자, 마치겠습니다. 열강을 해주신 박수, 고맙습니다.